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좀 집에서 고민을 해와라 라고 했는데 아마도 니네가 숙제를 해왔는데 맞았거나 고쳐서 맞았으면은 이렇게 풀었을 거야. 자, 일단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애다가 밑줄을 좀 쳐볼까요? 가장 짧은 거리라는 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 최단 거리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A에서 B까지 갈 때 최단 거리는 가장 짧은 거리는 어떤 느낌으로 길을 정해야 될까라고 물어보시면 잘 봐. 예를 들어서 A에서 각각의 요 교점들을 그냥 지나는 경유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A에서 B까지 가는 게 보통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잘 봐요. A에서 B까지 갈 때 각각의 그 정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모서리, 변을 몇 개를 스쳐 지나갔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나갔지. 맞아? 그럼 잘 들어. 현재는 4개의 변을 지나갔어. 그럼 4개보다 더 짧게 개수를 적게 해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더 짧은 거리인 거고 4개 지나가는 게 가장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다. 그러면은 4칸 지나가는 게 최단 거리가 돼요. 이해할 수 있겠니? 간단하게 보면. 그럼 예를 들면 얘보다 덜어가는 게 뭐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거 아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지나갔잖아. 아까보다 많지. 그럼 이거 돌아가는 거야. 그럼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건 4개보다 더 짧게 지나갈 수 있냐 이 말이지.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없어. 최단 거리는 딱 모서리, 변 4개만 지나가야 돼. 4개만. 자, 그럼 4개만 지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지키면서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 경로가 총 몇 개냐를 물어보시면 이게 답이 저거잖아. 10개 아니었니? 아니다. 6개. 10개가 아니라 6개. 그럼 세볼래? 잘 봐. 하나. 맞죠? 둘. 변을 4개씩 지나가는지 잘 봐. 지금 4개 지나갔고 4개 지나갔잖아. 맞아? 둘. 그 다음에 뭐 있어? 셋. 하나. 둘. 셋. 넷. 4개 지나갔지. 그럼 최상거리. 자, 세 번째 셌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4개지. 4개 지나갔지? 그럼 최단거리.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연두색으로 그릴게. 이렇게 가야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맞아? 그럼 5번째 길 셌죠? 자, 답이 6개라고 했잖아. 하나는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거까지 있지. 총 몇 개야? 그래서 6가지. 처음엔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오케이? 그리고 경우의 수가 몇 개 안 되잖아. 일단 앞에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 유형은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쓰는 것보다도 노가다로 직접 이 문제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몇 개가 발생하는지를 하나씩 찾아보는 연습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규칙적인 노가다, 규칙성을 띠는 노가다를 찾는 거라 했잖아, 뭔가를.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작은 정사각형 4개가 붙어있는 그림인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 경로의 가지수를 세보세요. 하나씩 다 세본다고 쳐보자. 벌써 느낌이 어때? 개빡세죠? 벌써 느낌이 오지? 그러면 딱 얘기해볼게. 노가다는 맞는데 이렇게 세는 건 좀 너무 힘들겠지? 그럼 뭔가 규칙을 찾아보자. 이건 길찾기 유형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 근데 패턴이 정해져 있어.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색칠하기, 뭐 동전, 숫자 배치하기 등등등, 뭐 한 줄 나열하기, 뭐 이런 거 있는데 다 규칙이 있거든. 잘 봐. 답이 6가지인 걸 알잖아. 이걸 어떻게 분석할 거냐면, 자, 이거는 노가다로 쓴 거니까 필기할 필요도 없어. 길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과정도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고 논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나름 공식이 만들어지거든. 잘 볼래? 답이 6개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이 뭐냐면 이걸 이제 필기해놔야 된다. 포스트잇 추천해요. 필기할 거면 자리가 없으면. 자, 실시간 줄 테니까 잘 듣고 이해만 하자. 그리고 이거 기말범위잖아. 그리고 개학하면 가끔 경우의 수를 먼저 수업을 하는 학교가 가끔 있다. 작년 기준은 우리 반은 그런 학교 없었어요. 그랬는데 혹시라도 교장이 바뀌었거나 수학 그 교무팀장이 바뀌었거나 그러면 허리가 바뀌어가지고 원래 경우의 수가 옛날 교육과정은 2학년 2학기 첫 단원이었거든. 근데 그런 학교들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수업을 경우의 수 먼저 수업하는 학교가 가끔 있어. 알죠?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니네들한테 부탁하는 건
학교에서 그렇게 나갈 거란 얘기가 들린다. 또는 학교에서 진도를 경우의 수를 나갔다. 교과서 제일 뒤에 있다. 뒤에 거부터 나갈 거야 얘들아. 이런 얘기가 딱 나오면 그 즉시 나한테 학교 나갈 때 끝날 때 나한테 연락을 꼭 줘야 돼. 저희 경우의 수 진도 나갔어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 학교는 중간고사 때 경우의 수 시험 보는 거야. 그러면 시험 대비가 난리가 나요. 야 나랑 경우의 수 지금 하고 있잖아. 복습했어? 복습은 삼각형하고 사각형만 죽어라 했잖아. 그 꼬인 거야 벌써. 작년 딱 귀인 중 한 학교만 그렇게 시험 봤어. 대한여중이랑.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부탁하는 거야. 계약하면 확인을 꼭 해보세요. 알았죠? 그리고 시험 범위가 혹시라도 메일에 나오면 나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알았니? 자 보통 계약하면은 알려줘. 물어보면 알려줘. 자 됐나? 그럼 얘기해보자. 이거를 일일이 다 세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이 뭘까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이렇게 간다라고 한 게 길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나갔다는 최단 거리를 지키면서 찾았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시선을 어떻게 보냐면 꼭지점들 기준으로 보는 거야. 마치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 동네 길이 이렇게 생겼어. 집이 A에 있어. 학교는 여기 있어. 근데 길을 갈 때 이 길 중에 하나를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다른 뭐 A 마을 여기 B구나. 여기에 X라는 마을, Y라는 마을, Z라는 마을, W라는 마을, 스몰 A라는 마을, 스몰 B라는 마을, 스몰 C라는 마을 이렇게 있는 거지. 마을을 하나하나 거쳐서 뭐 여행을 간다? 뭐 길을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쨌거나 변은 4개만 지나가야 되는 건 맞고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야, 이 사람이 이렇게 갔다는 건 길을 선택했을 때 A에서 X까지 갈 때 갈 수 있는 길이 하나의 길밖에 없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경우에서 화배법칙 공부했을 때 필기한 것도 이런 거 있어.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길이 4개면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길의 종류의 가지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가지 사건이라 그냥 길의 개수로 셌잖아. 정말 쉬운 거잖아. 그럼 똑같아.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면 당연히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지. 그렇죠? 이거야. 그럼 잘 들어. A에서 X라는 마을까지 갈 수 있는 길의 종류는 한 가지 사건밖에 없어요. 빨간색이 경우의 수야. 똑같아. A에서 스몰 A 마을까지 갈 수 있는 길의 종류는 잘 들어. 최단거리라고 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최단거리는 변을, 즉 길을 하나만 지나가야 돼. 야, 최단거리가 아니면 길의 종류는 겁나 많아. 왜 그런지 알아? 왜 최단거리라고 나왔냐면 A에서 X까지 가는 건 운동삼아 막 뛰어다녀도 되잖아.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도 되잖아. 최단거리는 아니죠. 맞아요? 그냥 단순히 A에서 X까지 간다는 측면만 봤을 땐 그냥 갈 수 있는 건 무수히 많아요. 야, 막말로 이렇게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다 가도 되잖아. 그럼 그것도 하나의 경우의 수지.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 경우의 수를 쓸 때 너무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 그림에서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길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는 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 미줄치라고 한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최단 경로는 정해져 있거든. 아까 말한 6가지. 이해됐어? 무슨 말 하는지? 됐나?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최단 거리인 건 길의 종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야. 됐어요? 그럼 다시 질문. A에서 X 마을까지 가는 건 최단 경로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1이라고 쓴 거야. 그럼 똑같은 논리로 여기서 요 마을까지 가는 것도 하나야. 됐니? 그럼 질문. A에서 잘 들어. W까지 가는 길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노가다로 세면? 하나, 둘이지. 2가지지. 야, 그럼 A에서 W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모서리를 몇 개 지나가야 돼? 변을 몇 개 지나가야 돼? 2개만 지나가야 돼. 그럼 그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2개 지나가는 거, 이렇게 2개 지나가는 거 2가지밖에 없어. 이해됐어요? 그럼 또 다른 질문. A에서 Y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첫 번째, 변 몇 개 지나가야 돼? 최소한 2개만 지나가야 돼. 이렇게 가면 돼, 안 돼? 멀어. 돌아가는 거야. 최단 거리가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A에서 Y 마을까지 가는 건 이렇게 가는 길의 종류 하나밖에 없어. 잘 봐라. 지금 질문. Z까지 가는 건 몇 가지 길일까요? 노가다로 세면. 최단 거리는 변 몇 개 지나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1개, 2개, 3개가 최단 거리야. 변 3개만 지나가야 돼.
변 3개만 지나가면서 최단 거리를 갈 수 있는 길의 종류가 몇 개냐면 잘 봐라. 하나, 둘, 또 없어? 셋, 3가지. 내가 지금 손가락질로 말한 3가지 경우의 수, 뭐 변 3개만 지나가. 지금 3개야. 빨간색 잘 봐. 뭐가 규칙이 있어. A에서 20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모서리 몇 개 지나가야 돼? 아, 참, 자꾸 모서리래. 모서리는 입체도형에서 쓰는 단어다. 알았죠? 변이라고 해야 돼요. 미안. A에서 B까지 가는 길의 가지수는 최단 거리는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 최단 거리 모서리, 자꾸 모서리래. 변 2개 지나가야 돼. 자, 그럼 C까지 가는 거 똑같이 세보면 3가지. 라지 A에서 라지 B까지 가는 건 아까 6가지인 거 셌지. 자, 그럼 빨간색 숫자들을 쭉 봅시다. 자, 여기 6이라고 쓸게요. 답은 6이 맞아. 그럼 이거를 한 방에 살 수 있는 규칙을 찾아보자. 잘 봐. 이건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외워야 돼요. 지금은 이해만 하세요. 외울 필요 없어요. 빨간색 1과 빨간색 1과 2의 관계가 뭘까요? 2와 1과 3의 관계가 뭘까요? 힌트를 주고 있어. 1과 2와 3의 관계가 뭘까요? 3과 6의 관계가 뭘까요? 다시 얘기할게. 1과 2의 관계는? 2와 1과 3의 관계는? 1과 2와 3의 관계는? 3과 6의 관계는? 규칙 찾아봐. 내가 4가지 세트 얘기했잖아. 어떻게 하면 규칙이 만들어지지? 1 더하기 1 하면 2지. 2 더하기 1 하면 3이지. 1 더하기 2 하면 3이지. 3 더하기 3 하면 6이지. 이게 규칙이자 공식이야. 잘 들어라. 이거 필기해놔야 돼. 1하고 1을 더해서 대각선 방향을 쓰면 돼. 1하고 2를 더해서 대각선 방향을 쓰면 돼. 공식이야. 1하고 2를 더해서 대각선 방향을 쓰면 돼. 경우의 수 유형별로 말할 게 되게 많아요. 알았죠? 물론 이 책은 유형이 많으니까 그래도 좀 설명하기 좋은데 내가 RPM을 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혜진아, 배가 많이 아프니? 졸린 거야 그냥? 괜찮아? 정신 차리고. 3하고 3 더하면 6이 규칙이야. 자, 그럼 이걸 알았다 치자. 이거 풀 때 겁나 쉽다. 자, 단계 밟아 나가야 돼. 너무 많이 쓰면 힘드니까. 이것만 해도 노가다로 세는 거 어떻다? 너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들어. 이걸 이제 연습을 이렇게 해요.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고요. 최단거리.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이렇게 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이렇게 내려가는 길 하나밖에 없어. A에서 요 마을까지 가는 거 최단거리 기준이야.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야. 똑같이. 다 1이잖아. 1이잖아. 왜 1이야? 여기서 각각의 마을까지 가는 길이 한 종류밖에 없다. 경우의 수가 하나라고. 그럼 규칙이 뭐라 했어요? 대각선 방향을 더해서 쓰면 돼요. 그럼 얼마야? 2야. 실제로 노가다로 세보면 한 가지, 두 가지 사건. 규칙이야. 규칙. 자, 그럼 똑같아. 대각선 방향으로 더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더하고. 이거를 그냥 공식화해서 암기만 하지 말고 왜 되는지는 좀 이해하고 암기하란 말이야. 공식은 무조건 이해 후 암기야. 알았죠? 자, 더하고 더하면 돼.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이고 6이고 10이지. 이렇게 됩니다. 자, 됐니? 그럼 또 어떻게 한다고? 대각선 방향으로 더하고 더하면 돼. 자, 더했더니 어떻게 됐어? 여기 4고 더하면 10이고 더하니까 무려 20가지야. 20개 일일이 세는 건 좀 빡세지 않겠니? 내가 그리고 얘기했잖아. 노가다로 세는 경우의 수 문제는 하나 까딱 잘못해가지고 덜 세서 틀리거나 더 세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면 좀 좋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카드를 좀 늘려볼게. 3 곱하기 3이잖아. 그러면 4 곱하기 4 한번 해볼래? 그럼 숫자가 더 커진다? 당연히 커지겠지. 가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칸이 많아지면. 20개도 세기 힘든데 얘는 더 세게 힘든 거야. 자, 이번엔 방향을 좀 바꿔볼게. A에서 B 방향만 좀 바꿔볼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 똑같아요.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 하나. 여기 A에서 여기까지 하나, A에서 여기까지 하나, A에서 여기까지 다 하나.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길 하나는 한 종류,
한 종류, 다 한 종류야. 길이 하나밖에 없어. 최단 거리야, 항상. 그럼 이번에 더하는 걸 어떻게 더하면 될까? 라고 물어보시면 대각선 방향이 이게 아니야. 더할 숫자 없잖아. 이 방향으로 더하면 돼. 이 방향. 더하기만 열심히 한번 해볼까? 자, 숫자 뭐 나와요? 그러면 1 더하기 2고 1 더하기 1이지 1 더하기 2고 1 더하기 3이고 1 더하기 4를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뭐가 나온다? 5가 나온다. 그래서 자, 이해만 합시다. 그러면 또 다 대각선 방향으로 싹 다 더해. 자, 노가다로 더하기만 좀 해보자. 2 더하기 1은 3이고 3 더하기 3 4 더하기 6 5 더하기 10. 됐니? 3 더하기 1은 4고 6 더하기 4 10 더하기 10. 아까 3칸짜리 3 곱하기 3짜리 보면은 최단 경로로 가는 게 20가지였잖아. 잘 보면 여기 딱 숨어있지. 3 곱하기 3칸만 보면 여기 빨간색 숫자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출발 지점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가는 게 20가지인 거야. 출발 지점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가는 게 10가지인 거야. 그럼 또 봐. 우리 문제집에 있는 건 2 곱하기 2죠. 가로 세로가 6가지였잖아. 어디 숨어있어? 2 곱하기 2에서 보면 여기지. 또 이 그림에서도 2 곱하기 2에서 보면은 여기 있어. 여기 있는 20 어디 있어? 여기 있단 말이야. 중간중간에 과정이 다 섞여 있어요. 자, 더해볼게 또. 더하면 5고, 더하면 15고, 더하면 35고. 여기 안 했다. 더하면 얼마예요? 35요. 그럼 이 35가 뭐야? A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 최단 가지수가 35가지가 되는 거야. 많죠? 표정 반영. B까지 가는 건 어떻게 하면 돼? 2개 더해서 70까지라고 쓰면 돼. 유형만 알면 네 유형은 그냥 다 풀지 사실은. 그러면 변수가 뭔지 알겠니? 나중에 시험 문제 풀어보면 지금은 안 할게. 안 하는데 여기를 지나가지 않는 경우에서 아니면 요 지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경우에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요 지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경우 막 이런 걸 물어. 풀이가 뭔가 의욕이 있겠죠. 이것만 갖고 안 풀려요. 그건 그때 가서 하자. 지금은 일단 요것만 알고 있어도 성공이다. 자, 됐죠? 그래서 그림을 요걸 좀 그려놓자. 우리 시간이 줄 테니까. 자, 후딱 정리하세요. 포스트잇. 이야, 다 썼나? 오씨, 나도 없네. 하나 있다. 필기 잘해놔. 일본이는 요거 갖고 다니다가 풀이 공부하고 틀립니다. 필기를 좀 해야 붙여놔. 그리고 필기할 때 연필로만 깨작깨작 하지 말고 볼펜을 좀 적극적으로 써서 이쁘게 좀 해놔. 알지? 그리고 아까 말한 시험 기간은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날짜가 땡겨지거나 뒤로 미뤄지거나 할 가능성이 있어서 또 코로나 때문에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날짜가 바뀌면 여기 있는 거는 니네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나이스 들어가서 내가 학사일지 미리 다 찾아봤어. 학교에서 일을 안 하시면 홈페이지에 게시를 안 하셔가지고 내가 그냥 일일이 막 다 찾아봤거든. 나이스에는 인력이 또 있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다 적으면 요거 합니다. 954번. 요것만 지울게요. 얼른 필기하시고. 자, 볼게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아서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유한소수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첫 단원이죠? 뭐 이거를 틀린 이유는 다 똑같아. 그냥 경우에서 쓰는 걸 못하겠네. 유한소수 무슨 내용이 있었나 까먹어서 틀렸어. 야, 그러면 나온 수를 110 또는 130으로 나눌 때, 참 이렇게 해볼게. 그럼 나온 수를 x라고 하면 돼.
이거를 110 또는 130으로 나눴으니까 나누기는 분수잖아요. x를 110이지 110으로 나눴으면 이거 아니야? x를 130으로 나누면 이거 아니야? 근데 이게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근데 또는이에요. 또는이란 말이지. 이게 유한이 되거나 이게 유한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라는 거란 말이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만 보면 자, 숫자가 어디까지였더라? 1부터 100까지 숫자야. x가. 그럼 이게 유한이야 순한이야 개수 사는 것만 봤을 때는 그냥 내신 대비 문제죠? 기억나는 거 뭐 있어? 뭐 했어 풀 때? 분모를 소인수분해해서 소인수가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있으면 순환이었죠. 2 또는 5만 있어야지 유한이었죠. 그걸 좀 기억해야지. 자, 그럼 봐봐라. 기억할 거 아니야. 저거 그대로 시험 대비 했는데. 소인수분해 하면은 10 곱하기 11이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11이니까 그럼 눈에 거슬리는 숫자는 당연히 유한이 되길 바라니까 이거 있으면 안 되지. 그럼 저 x 저 12를 누가 소거시켰어? 분자에 있는 x가 약분을 시켜야만 된다라고 공부했잖아. 똑같아. 얘도 유한이 돼야 돼. 소인수분해가 10 곱하기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 눈에 거슬리는 거 13이고 그걸 누가 약분시켜야 돼? x가 약분시켜야지. 기억나지? 유한수 찾는 건 쉬웠다고. 오케이? 자, 그럼 약분시킨다는 건 결국엔 x는 12를 약수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결론 지은 건 뭐였죠? x는 말로 한다. 11의 배수였어. 얘는 누구의 배수야? 13의 배수였어. 근데 조심해야 돼. 둘 잘 들어라. 이게 상인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이 문제가 상인 건 니네 유한수수 알아? 그것 때문에가 아니야. 또는이라고 써있잖아. 또는. 잘 들어. 니네가 보통 내신 대비 때 풀었던 건 두 숫자를 모두 유한으로 만드는 x를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풀었어? 13의 배수이면서 11의 배수를 찾았지. 그걸 줄여서 13과 11의 무슨 배수? 공배수라고 공부했잖아. 니네 학교에 생각해보니까 시험범위가 아니었구나. 그치? 니 부등식도 시험범위였잖아. 잘 들어. 어쨌든 이렇게 나와 실제로. 니네한테 이거 뒤통수 맞는 기분 아니야? 유한이 뭐였지? 이러면 벌써 망한 거야. 기출문제 나온다니까 이렇게. 근데 미안한데 이건 심화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 유한이기 위한 x는 어떻게 풀었어? 13과 11의 공배수였잖아. 맞아요? 몇 개 있어? 둘이 서로서 관계니까 13과 11의 최소 공배수는 100 넘어가지 않냐? 문제가 벌써 이상한 거 느껴져? 13과 11의 공배수는 있긴 있는데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13과 11의 공배수가 없죠. 그럼 잘 들어라 얘들아. 만약에 문제를 잠깐 바꿔볼게. 이게 만약에 200이야. 이러면 200 안 넘어가잖아.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3이니까 13, 143이 최소 공배수네. 그러면 저 범위의 x값 중에 딱 하나 있지. 그러면 잘 들어라. 두 숫자를 모두 유한으로 만들 수 있는 x의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너무 정직한 거야. 100가지잖아. 벌써 이상한 걸 느껴야 돼. 또는이라고 써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미를 해석도 하지 않고 그냥 1학년 때가 아니지 2학년 내신 대비 때 풀었던 문제에서 이거 너무 많이 나왔단 말이지. 모두 유한수수를 만들기 위한 x를 찾아봐. 몇 개인지 찾아봐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공배수를 무조건적으로 찾았단 말이야. 맞긴 맞아. 둘 다 충족하려면 겹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공배수를 찾는 게 맞다고요. 근데 문제는 1부터 100까지면은 공배수가 저 범위 안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안 벌어지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사건인 거야 이 문제에서. 그럼 벌써 딱 보고 뭐가 이상한데? 경우수가 없는데? 라고 느껴야 돼. 너무 친절해 문제가. 100까지면 없어요. 오케이? 이해됐나? 자, 이건 예시였고 그럼 이 문제를 풀자.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필기해라. 1부터 100까지만 모두 없단 말이야. 모두는 만족 못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이 문제는 또는이잖아. 또는. 여러분, 또는은 기본적으로 무슨 법칙이라 했냐면 합의 법칙이에요. 물론 자꾸 머릿속에 개념을 생각해. 내가 빨간색 밑줄 치라고 했잖아. 개념수에 뭐라고 써있다 했어? 또는은? 합의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가 전제 조건이라 했죠. 오케이? 그럴 때에는 A 사건과 B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m가지 n가지면 두 가지수를 더하면 돼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 문제에서 또는 그 합의 법칙을 뜻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그러면 합의 법칙이면 더할 생각을 해야지. 그럼 더하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위에 거 유한 만드는 경우의 수 생각해보고 아래 거 유한 소수 만드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곱하기가 아니고 겹치는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생각하라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 위에 것만 보세요. 1부터 100까지잖아. 일단 x가 11의 배수인 건 알겠죠? 그러면 11의 배수가 1부터 100까지 몇 개 있어? 11의 배수. 자, 11부터 100까지니까 99까지 총 몇 개야? 9가지가 존재하죠? 똑같아. 밑에서 x는 13의 배수여야 되잖아. 그러면 이 100가지 숫자 중에서 13의 배수는 제일 큰 게 37. 91이지. 7개네, 7개. 얘들아, 특정 자연수의 배수를 찾는 방법은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야. 니네 1부터 10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13의 배수 일일이 써가지고 찾을래?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했어요? 이거 상식이잖아. 유나야 설마 자는 거니? 아니지. 조금이라도 졸리면 서 있는 게 좋겠다. 알았죠? 심각해. 자, 1000까지 숫자 중에서 13의 배수를 일일이 써? 아니잖아. 어떻게? 나누면 돼요. 나눠서 몫이 개수야. 혹시나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얘기한다. 알았냐? 무시하는 건 아닌데 옛날과 요즘하고 나도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어서 옛날은 이거 설명도 안 해. 하나 물어나 보자. 니는 1학년 거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하잖아. 이건 대답하면 내가 숙제 줄여줄게. 진짜로. 1학년 때 공부했던 약수의 개수 공식 기억하니? 대개 약수의 개수를 공식화해서 빨리 찾는 거 어떻게 했어? 공식을 대답하면은 숙제를 줄여준다는 게 아니야. 공식은 다 알아야지. 기억해? 공식? 이거 한번 한 적 있나? 했나? 내가 2학년 반에 하도 많아서 헷갈린다. 안 한 거 같은데. 공식 뭐였어? 니네 1학년 거 물어보면 대답 못 하잖아. 자, 이것도 경우의 수에 나와요. 잘 몰라?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게 뭔데? 수학적인 용어를 써.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네. 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지수! 아, 얘는 뭐야? 밑에 있네. 큰일 났네. 아유, 지수 어떻게 생겼어? 지수를 예. 그 그- 빈 빈? 뭐가 네, 되겠어? 지수 두 개를 네, 지수 2개를. 더했나? 4개 약수가 4개밖에 안 돼? 아니 곱했나 더했나 곱해도 4개인데? 기억이 4개 약수 머릿속에 생각해봐 몇 개인 거야? 9개야. 때려 맞춰봐. 어떻게 하면 9개 돼? 공식만 알아도 문제고 공식 몰라도 문제야. 기억 안 나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 진짜. 맞아요. 더하면 돼요. 때려 맞췄지? 아니야? 기억이 났어 갑자기? 네. 잘했어. 3 곱하기 3 되죠? 9개야. 자, 그럼 질문. 대답은 잘했어. 1을 더하는 이유가 수학적인 근거가 뭐야? 내가 물어보면 돼. 이걸 대답하잖아. 근 5년간 레전드가 될 수 있어요. 네, 5년 전까지 이거 대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 알아? 왜 1을 더하는지? 이 1을 더하는 게 경우의 수야. 지금에서 얘기할 수 있지. 1학년 때 경우의 수 얘기했다. 그럼 그건 알아? 약수가 9개잖아. 약수의 합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도 있는 그건 아니야. 약수의 합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도 있어요. 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대답해봐. 왜 1을 더했어? 전혀 기억 안 나? 네이버 찾아봐. 집에 가서 꼭 찾아봐. 알았지? 지금 이게 설명하려면 대화가 주제가 많이 세가지고 이게 잠깨울 때부터 다 물어본 거야. 물론 경우의 수이기도 하고. 자, 기억은 하세요.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한다는 거. 공식이니까 하나 기억하시고. 자, 문제로 돌아올게. 그러면 위의 사건을 만족하는 게 9가지가 발생했고 아래 사건을 만족하는 게 11가지가 발생했어.
오케이? 제대로 의미를. 내가 아까 얘들아 이건 또는이니까 정황상 합의 법칙이다. 왜? 또는이 정의가 합의 법칙에 써있거든. 그럼 합의 법칙이니까 애들은 또는은 합의 법칙이야 라고 해서 더해가지고 답이 이거 7개였잖아. 그럼 16가지라고 써. 답은 맞아. 근데 내가 이렇게만 공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냐면 3년 전? 3년 전 3년 전 대한여중 개념 및 기출문제 이런 거 나왔다 했잖아.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해가지고 A 사건이 발생하는 게 n 가지고 B 사건이 발생하는 게 n 가지일 때 A 사건 또는 B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n 플러스 n 가지이다. 또는 합의 법칙이니까 n 플러스 n이면 맞는데 해가지고 기억 보기 맞아요 라고 해서 다 틀렸다 했잖아. 왜 틀렸다고 했어요? 앞에 뭐가 빠졌다 했죠?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라는 글씨가 빠졌어. 이건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낚은 거지. 왜? 애들은 또는 합의 법칙이라고 암기했으니까. 개념 공부 제대로 안 한 거지. 뒤통수 맞은 거야. 얘기했잖아. 애들이 시험지 갖고 와서 이거 빼고 다 맞았어. 걔네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인데. 난 분명히 얘기해줬는데 좀 아쉬웠지. 아무튼 옛날 얘기긴 한데.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 했잖아. 저기 또는 써있다고 합의 법칙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뭐가 빠졌다고?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자, 동시에가 아닌 것의 구분점은 뭐라고 했죠? 두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해. 연달아. 내가 저번에 주먹 날리는 걸 얘기했잖아. A가 B한테 주먹을 날린 사건, 그 이어서 연달아서 B가 A한테 주먹을 날린 사건 이런 식으로 연이어서 발생을 하면 곱해요. 연이어서 멈췄어. 안 발생. 이게 발생 안 했어. 다음 날에 얘가 발생한 거. 연이어 발생한 거 아니야. 동시에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걸 A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B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A 사건하고 B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니? 재해석하면은 연달아 발생하니? 연이어 발생하니? 또는 정말 사전적인 정의처럼 동시에 발생하니를 체크해보라고. 니네 오늘 숙제해온 거 오늘부터 하는 숙제도 똑같아요. 동시에 발생하나? 아닌가? 그 고민을 항상 하면서 계산해와야 돼. 동시에 발생하나요? 연이어서 발생하나요? 동일한 타이밍에 발생하나요? 잠깐만 생각해봐. 이거 니네 본질적으로 구분을 지어야 돼. 그럼 개념 무시하면 100%. 특히나 경우에 쓰는 거죠. 야, 여기에 있는 9가지 사건 중 여기에는 7가지 사건 중에서 섞여 있어. 11의 배수 9가지가 뭐 있어요? 이 9가지 사건이 밑에도 있어. 밑에도 있어가 무슨 뜻이야? 13의 배수 중에 있냐? 있어요? 없죠? 그럼 동시에 존재해? 그런 숫자 있어? 없어. 그럼 끝난 거야. 위의 사건, 어느 하나 사건이라도 밑에 있는 사건을 동시 충족하지 못해. 그 말은 연이어 발생 또는 동시에 발생할래야 할 수 없는 A, B 사건인 거야. 따라서 개념서에 써있는 A 사건, B 사건 절대로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더하여라라고 개념서에 써있다고. 따라서 라고 공부해야 돼. 또는 써있으니까 더하기 이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두 사건은 절대로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단 답은 이거 맞아. 하나 더 써놓자. 만약에 억지를 그려볼게. 저 9가지 중에서 작은 걸로 할까? 이 9가지 사건에 있는 숫자 중에서 13이 하나 껴있다. 이러면 얘기가 다르죠. 9가지 사건 중에서 하나의 사건은 밑에도 있지. 그럼 일단 어떻게 할까? 선생님 이거 동시에 발생하니까 뭐 곱하기 아닌가요? 9 곱하기 17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동시에 발생하려면 9가지라고 했잖아. 9가지. 내가 뭐라 했어? 사건의 본질은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연이어 발생하니?를 보라고 했잖아. A 사건이 9가지가 생기는데 그 9가지 사건이 발생한 뒤에 연달아서, 연이어서 또는 동시에 이게 발생하고 있니? 하나만 그렇죠. 얘만. A가 다시 말하면 X가 13인 경우에만 위의 사건도 만족하면서 아래 사건도 만족하는 거야. 다 그렇진 않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까? 그럼 얘는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가 아니고요. 경우에서 우리 계산할 때 동일한 사건은 하나만 취급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계속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만 100번 나오면 사건 100가지야?
아니라고 했잖아. 하나라고 했잖아. 똑같은 사건은 하나로만 쳐. 그럼 무슨 얘기냐? 중복되는 사건은 하나로만 계산하게 돼 있어. 그럼 잘 들어. 만약에 이런 식이면 9 더하기 7을 한 다음에 7 맞지? 9 더하기 7을 한 다음에 여기 9가지 사건 중에 13이 있고 여기 7가지 사건 중에 13에서 하나가 있단 말이야. 13이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럼 13이 중복되죠. 겹치죠. 그게 연이어서가 맞는데 연달아 발생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개념적으로 11의 배수인 사건이 통째로 13의 배수랑 동시에 타이밍에 모두 다 생겨야지만 동시에야. 일부분만 생기는 건 동시에 개념을 적용할 수 없고 그냥 경우의 수가 중복된다라고만 해석하는 거야. 일부분만 중복되는 거지. 이렇게 일부분만 중복되는 경우는 사건을 하나만 치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사건만큼 제외시켜줘야 돼. 더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땐 답은 이거.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경우의 수를 이해하는 한 방의 방법은 수학화에 나오는 집합과 명제를 하면 돼요. 난 1학년 때 공부했어. 얘기했나?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공부할 때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 전혀 안 어려웠어요. 논리 과정이 있어. 거기 내가 해석하는 교육 과정을 개판으로 바꿔놔서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단 말이지. 이해하기도 니네가 힘든 건 사실이야. 그래서 풀어서 써주고 있는 거야 지금. 직관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때는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중에 가면 몰라. 니네 또 이거 뭐 했었지? 내가 오늘 뭐지? 왜 이건 빼는 거지? 왜 이건 동시에가 아니지? 막 이런 것도 본질적인 헷갈림이 생긴단 말이야. 영상을 꼭 봐. 찍어주는 이유 알잖아 우리. 알겠지? 자 이건 예시야. 그래서 왜 뺐다고요? 동일한 사건은 한 번만 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13이라는 사건을 하나 썼잖아. 뒤에서 13이 또 나온 거야. 그럼 불필요하게 2번 쓴 거지? 그럼 하나 어떻게 해야 돼? 지워야죠. 그러니까 하나 뺀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일부분만 중복되는 경우는 빼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수학화에 나오는 합집합, 교집합 개념에 나와. 그걸 알면 이건 얘기하는 것도 웃긴 거야. 당연히 빼야 되는 걸 알게 돼. 나중에 수학하면은 나랑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선생님이든지 간에 옛날에 공부한 거 니네 이거 왜 1 뺐는지 다시 설명해 줄게 얘기 다 해줘. 그때는 2학년 거. 자, 그래서 빼면 얼마예요? 15가지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일부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건 하나로만 치기 때문에 그 개수만큼 뺀다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게 예시죠. 원래는 11이었죠. 자 13이 이렇게 13이 있을 때는 중복되기 때문에 그 개수만큼 뺀다라는 거. 자 정리했어.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애는 없다. 근데 장담해. 또는 이니까 더해야지 뭐. 답만 맞는 거야. 알았지? 공부는 꼼꼼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잖아. 꼼꼼함이 없이 야 너 저거 왜 더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또는 이니까요 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럼 틀린 거야. 알았지? 오늘 내주는 숙제도 이 꼼꼼함이 니네 꼭 필요하다. 알았죠? 말 들어야 돼. 여기 어려워 단어. 도형 쉬워하는 애들은 여기서 위기가 와 사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죠. 난독증, 문장 해석력 등등등. 국어는 잘 봤나 모르겠네. 독서를 좀 하니 평소에? 형우 독서 해요? 저 독서 연습 따로 하는 게 있어? 영어는 안 다닌다 했죠. 앞으로 당분간 안 다닐 예정이야? 잘 모르겠어요. 중간고사 한번 보고 결정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중간고사 근데 모르겠어. 영어는 고등학교 때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냥 혼자 하고. 나 학원 안 데려가면 모르겠다. 내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난 영어학원 다녀본 적이 없어. 우리 대학생 때 뭐 민병철 어학원을 다녀봤어. 집 근처에 어학원 있어서 거기 가서도 영어 공부 안 하고 일본어 공부했어. 독하게 공부해서 선생님이 왜 했는지 아냐? 영어를 못한 난 영어에 컴플렉스가 좀 있어. 영어를 못 봐가지고 수능도 못 봤어요. 영어 잘 봤으면 나의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영어만 막혔어. 수학이랑 이과야. 수학이랑 과학이랑 다 잘 봤거든. 영어만 막혔어. 그래서 대학생이 시간이 남아도니까 뭐 어학원 가가지고 토익이랑 좀 성적이랑 연습 만들어볼까? 토플 이런 거 가가지고. 근데 한 달 다니고 끊었어. 왜 그랬냐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보상 심리가 있잖아 사람이. 이거라도 해서 나의 좀 아쉬움을 달려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일본어를 공부해보자. 근데 그게 내가 갑자기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친구가 같이 하자고 꼬셨어요. 대학교가 방학이 긴 건 알고 있니? 대학생 여름방학이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예요. 2달 반. 겨울방학은 12월 중순부터 2월 말 또는 3월 초까지야. 거의 3달이야. 엄청 길죠. 나도 그게 대학생 돼서 알았는데 학교 다닐 때랑 비교 니네 지금 여름방학만 하더라도 길어야 3주잖아. 거의 2배가 넘는 거란 말이야. 3배네. 너무 길어지잖아. 그게 너무 좋은 거야. 3배나 쉬니까. 근데 이제 대학생이면 성인이고 학교 다닐 때처럼 중고딩 때처럼 PC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지내자니 뭔가 인생이 한심하거든. 뭐라도 해볼까 고민하는 찰나에 그 영어가 생각이 난 거야. 노는 기간에 놀지 말고 알바를 하거나 영어학원 다녀가지고 내가 부족한 거를 좀 채워보자. 근데 한 달 만에 끊고 친구가 일본어 학원 다니려고 막 알아보고 있었는데 나랑 같이 간 거야. 상담을 받았는데 그냥 몇 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래도 내가 그때 당시에 일본 드라마에 살짝 빠지고 있을 때였거든. 일본 드라마 정말 내용 좋아. 감성적이고 아주 재밌어. 여학생들한테 추천해. 요즘도 재밌어. 요즘 못 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드라마를 많이 봤다 보니까 귀에 좀 익은 게 많아가지고 공부를 그냥 해봤어. 한 달만 한번 다녀볼까? 해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영어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았는데 내가 일본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귀에 익은 게 그 공부에 도움이 된대요. 귀가 트인 거야 벌써. 그러니까 문장 읽고 해석하는 건 글씨를 많이 봐야 되니까 공부하면 되는 거고 듣기랑 말하기가 되는 거야 갑자기. 나도 몰랐는데. 그래서 내 자랑하는 거 같아서 미안한데 그때 초급반 갔겠죠. 당연히 제일 아래 레벨 갔어.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막 히라가나 이런 거 쓰는 거 연습하려면 갔다고. 이 학교에서 일본어 공부하는 학교 있나? 애가 뭐였더라? 이거였나? 오가 뭐였지? 뭐였나?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쓰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쓰는 반 갔단 말이야. 글씨는 처음 쓰는 게 재밌었는데 막 일본어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뭐 하고 하는데 같은 반 애들보다 너무 잘하니까 혹시 옛날에 일본어 공부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안 했지. 그래서 광속 레벨로 보냈어. 반을. 초광속으로. 6개월 만에 중급 최상위반을 간 거야. 거기에는 어른들이잖아. 성인이니까. 난 엄청 견제를 했었어. 쟤 뭔데 6개월 만에 올라온 건데 소문이 난 거야. 그 학원에. 자랑하는 것 같은데 뻘쭘하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중급 상위반에서 상위반을 못 가겠더라고. 너무 잘해가지고 걔네들. 그래서 그냥 취미로만 공부하려고 학교 다니면서 계속 다녔는데 일본어 능력 시험이 있다라는 걸 내가 상위반 중급 최상위반 가서 그 담임쌤한테 알았어요. 그래서 준호 씨는 시험이나 한번 보시는 게 어때요? 무슨 시험이요? 했더니 일본어 능력 시험이 있대요. 들어봤냐 이게 혹시? 우리나라에서 보는 건 이게 있어. 들어봤나요? 이게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주체고 이건 일본에서 직접 와가지고 시험지를 주는 거네. 감독관도 일본인이 감독해. OMR 카드들 일본 글씨만 써있어. 진짜 순수 메이드 인 재팬이거든. 그러니까 글씨도 일본 글씨밖에 없어. 한글이 아예 없어. 근데 한번 시험에다 보내. 왜요? 했더니 다다음 달이 12월인데 12월에 딱 수능처럼 1년에 한 번 보는 거야. 수능이랑 똑같아. 야 수능 못 보면 재수하잖아. 1년 뒤에. 이거 떨어지면 또 재수하는 거야. 맞지? 엄청난 압박감이 있는 거지. 1년에 한 번이니까. 근데 이건 지금 1년에 2번으로 바뀌었어. 바뀌었고 레벨도 원래 1단계, 4단계였다가 1단계, 2단계로 바뀌었어요. 당연히 1단계가 제일 어려운 거야. 근데 나는 과감하게 학원쌤이 3단계를 보라 했는데 3단계 모의고사 시험지를 딱 사가지고 한번 봤는데 금방 푸는 거야. 그래서 쌤 이건 나한테 너무 쉬운데요?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럼 2급을 한번 봐보래. 근데 2급은 좀 어렵더라고 확실히. 그래,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난이도도 어렵고 해가지고 이거를 2달 동안 벼락치기를 했어. 심지어 학교를 안 갔어. 미쳤지. 휴학도 안 했는데 그냥 학교를 안 가. 학교를 짠 거야. 대학교는 그래도 돼. 다시 내 돈 내고 다시 수강 신청하면 돼. 학교랑 다르다. 니네 중학교 고등학교랑 나중에 가보면 내가 얘기하는지 알 거야. 물론 망나니처럼 살긴 했지만 어쨌든 2달 동안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 그래서 플랜카드가 걸렸어. 내 이름에 석자 딱 걸리고 6개월 만에 2단계 합격 이렇게. 그래서 학원 홍보가 된 거야. 나 장학금 받았어. 학원에서 한 달째. 그리고 재미가 없었잖아. 내가 약간 좀 오타쿠 기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빠지면 그거밖에 안 봐. 그래서 사실 그래서 수학과학도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된 것 같은데 간만에 공부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이거 보고 그 다음 3월에 계약인데 니네랑 똑같이 1년 쉬어버렸어. 왜냐면 이거 1급을 연습하려고. 근데 학원쌤 말로는 1년은 해야 되는데 정말 빡시게. 그러면 가능성이 조금 있대. 근데 그 다음 애지 그러니까 그때도 또 봐가지고 1급 붙었어. 그리고 군대를 갔어. 학교 안 가. 그래서 또 1급 땄을 때에도 또 학원 앞에 플래카드가 걸렸어. 1년 6개월 만에 1등급 합격. 그래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학원을 끊었어. 끊어야지. 1급 땄는데 뭐하러 다녀. 그렇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 돈은 어떻게 했냐면 엄마 줬지 뭐. 학원비 안 나가니까. 그리고 내가 알바도 하긴 했지만 학원비가 나름 비싸기 때문에 매달 다녔거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아무래도 알바비 받아봤자 얼마 받겠어요. 요즘하고 같죠. 최저시급도 안 챙겨주는 거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고. 요즘 최저시급이 얼마나 들어? 8천 얼마 하니? 모르지 잘 니네는. 옛날에는 많이 낮았기 때문에 그거 알바비로 학원비 내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선생님도 그때는 이제 어른이니까 성인이니까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금방 돈 쓰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없죠 사실은. 엄마 공부하게 학원비 좀 줘 했는데 당연히 안 주지. 컸는데 네가 돈 벌었어 이러는데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좀 챙겨달라 해가지고 엄마 등골을 또 핥았죠. 그래가지고 창피한 기억이었어 사실은. 근데 공부하려고 한 건데 뭐 상관없잖아. 노느라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공부해서 1급 따고 2급 따가지고 그래서 엄마 말로는 또 그냥 내가 수학 선생님 강사하게 된 계기가 사실 이게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게 니네도 중학생들은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스터디 그룹이 있어. 학원도 어딜 가나 했는데 내가 2급 따고 나서 1급 공부할 때 2급 3급 준비하는 학원 선생님이란다. 그 수강생이지. 얘한테 내가 막 직접 앞에 설명해주고 막 그랬었거든. 일본어로도 직접 말로 설명해주고. 지금 다 까먹었는데 남한테 설명을 해주니까 공부가 엄청 잘 돼요. 근데 이건 모든 공부가 다 똑같아요. 근데 요즘은 요반은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 나름 그 반 애들끼리 친한 반이 있어요. 다 친한 애들. 걔네들은 2명씩 짝을 지어서 앉혀. 왜냐면 서로 알려줘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수업을 안 하고 날로 모은 것처럼 보이는데 시험 기간에 앞에서 설명을 문제풀이는 하지만 개념 설명을 잘 안 하잖아. 옆에서 이렇게 알려주지. 그러다 보니까 2명 앉혀가지고 서로 공부를 시키는 거지. 근데 그러면 확 늘어요. 알지? 원래는 발표 수업도 했어. 발표 수업이 뭔지 알죠? 아니 앞에 문제 써있으면 야 앞에 나와서 설명해봐 하고 영상 찍어서 부모님 보내드리고 그랬어요. 지금은 안 하죠. 안 나오잖아. 나와서 해보라고 하면 할 거야 있나요? 영상 찍히는데 싫지.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사실.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많이 늘어. 확실한 거. 쪽팔린 게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 늘어요. 자 말이 좀 샜는데 아무튼 자, 열심히 하자는 측면에서 잠깐 얘기했고요. 자 2문제 풀었습니다 우리 그러면. 자 이제 뒤에 걸 좀 몇 개 풀고 쉬겠습니다. 자 유형 7번까지 숙제 나갔던 거 맞죠? 8번 유형 하면 되나요 그러면? 맞지?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거는 9, 6, 5번이야 사실은. 자 대표 치고 당연히 지금 고민을 해오시고 자 요거 한번 해볼까? 바로 할게. 자 매점에서 복도에서 무대가 있는데 자 거기 통로를 보면 이게 2개 있어요. 복도에서 무대로 가는 거는 3개가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복도에서 매점에 들렸다가 무대로 간다. 뭐라고 써있어? 복도에서 매점을 갔다가 무대로 간다. 자 근데 거기 지도를 봐봐. 매점에서 한 방에 무대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죠. 무조건 어디를 지나가야 돼? 복도를 한번 다시 나왔다가 지나가야 돼. 이 정도 괜찮나? 이걸 써준 이유 알겠어요? 사건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있냐면 지금 니네 앞에 있는 유형부터 이거 다 고배 법칙이야. 고배 법칙은 각각의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거나 동시에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단력을 세운 후에 아 이거 연이어 발생하는 동시의 개념이네. 그러면 각각이 발생하는 사건이 어떤 순서로 발생하는지를 분석을 하고 잘 들어. 복도에서 매점까지 가는 게 몇 가지 사건이 있어? 1로 들어갈 거야? 1로 들어갈 거야. 2가지가 있잖아. 그럼 2가지 사건이야. 그 다음에 매점에서 한 방에 무대로 못 가잖아. 복도를 한 번 더 가야 되잖아. 야
그럼 매점에서 복도로 나오려면 또 일로 나갈 거야? 일로 나갈 거야? 두 가지가 있잖아. 또 2를 쓰는 거야. 다음에 복도에서 무대를 가려면 세 개가 있죠. 일로 갈 거니, 일로 갈 거니, 일로 갈 거니. 몇 가지 사건이 발생해? 복도에서 무대까지는 세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하지. 그럼 이제 썼잖아. 마지막에 니네가 항상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두 가지 사건,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사건이 발생한 것까지 맞는데 이 사건들이 동시에냐 아니냐를 고민하라는 거야. 야, 그럼 봐봐. 내가 화살표를 했다는 게 정황상 벌써 동시에야. 왜? 복도에서 매점을 간 사건이 두 가지인데 그 다음에 무대를 가기 위해서 매점에서 다시 복도로 가는 사건 두 가지 사건이 이거 다음에 연이어 발생했잖아. 연이어 발생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고백부직하면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일단 니네한테 문제풀이가 중요한 건 두 가지 포인트인 거야. 어떤 사건들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각각의 사건들이 몇 가지가 생기고 있으며 왜 고배 법칙을 해야 되는지까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고배 법칙. 그러니까 4, 3, 12 계산하고 끝이야 그냥. 알았죠? 이것만 쓰지 말고 이것도 써라. 니네한테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됐나? 그래서 답은 12가지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건 967번을 해볼게요. 일단 내가 니네들한테 부탁하는 건 네모박스에 보면 왠지 공식인 것처럼 뭐가 한 줄씩 쭉쭉쭉 써있는데 그거 외워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경우의 수가 니네들한테 어려운 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책은 유형화가 되어 있긴 해요. 그러나 각 유형별로 문제는 풀이가 또 조금씩 많이 달라 생각보다. 앞에서 공부했던 도형하고 결이 다르다. 거기 있는 세 문제가 유형이 조금씩 다 달라. 그래서 그 대표 문제만 외워서 풀면은 세 문제를 다 못 풀어. 그래서 분석력을 키워야 된다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공식이 없어요. 병류수는 그다. 알았죠? 잘 보세요. 각 변의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 12면체. 자, 정 12면체 중학교 1학년 거지. 뭐냐? 정답면체 때 했잖아. 정 12면체 특징이 뭐였어요? 넘어갈게요. 뭘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정 오각형 12개다. 또 알아야 돼. 니네 안 나올 것 같지? 어? 문제 만들면 뭘 못 내겠니? 도형에서 나올 수 있거든. 자, 각 면에 1부터 10위까지 적힌 정 12면체를 두 번 던졌대요. 오, 그럼 이렇게 해볼까? 1차 시도, 2차 시도를 해서 쳐볼게요.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수가 되게 쉬워. 첫 번째에는 4의 배수, 두 번째에는 10의 약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잘 들어라. 지금은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죠? 각각의 사건이 몇 개가 발생하는지를 떠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가 합의 법칙이 아니라 고배 법칙인 이유를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해. 왜 고배 법칙이야? 라고 물어보시면 단순하잖아. 사건이 어때? 1차 시도를 했어. 그 다음에 2차 시도를 그 다음에 연속해서 하고 있잖아. 연속해서 발생하는 건 동시에기 때문에 고배 법칙을 하여라. 이게 고배 법칙의 기본 개념이라고. 됐니? 그러면 A 사건과 B 사건이 몇 개 발생하는지만 찾아서 곱해버리면 땡이에요. 간단하죠? 자, 그럼 1차 시도에 사건이 몇 개가 있어? 4의 배수. 1부터 12까지 4의 배수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럼 세 가지요. 1부터 12까지 10의 약수는 몇 개 있어요? 1, 2, 5, 10. 4개 있잖아요. 얘도 답이 10이네. 그래서 곱하기 자연스럽게 하겠다. 끝이야. 그러니까 고배 법칙이냐 합의 법칙이냐 분석력만 기초적인 거 좀 키워놓으면 앞에 있는 건 안 어려워. 생각보다. 뒤에가 어렵죠. 이제 모든 유형은 뒤에가 어려우니까. 자, 답 나왔고요. 그 다음 요거 하고 잠깐 쉬자. 우리 10분 정도만. 자, 970번 할게. 자, 일단 969번하고 970번을 보면 아직은 내가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거기 서로 다른이라는 서로 다른이라는 글씨가 써있지. 둘 다 밑줄만 쳐놓자. 위에 있는 문제 아래에 있는 문제 다 서로 다른. 이유가 뭐냐면
서로 다른 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서로 같은은 경우의 수 따질 때 엄연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은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완전 다른 조건이라는 것만 좀 써놔. 지금은 얘기 못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애잖아. 그럼 어떻게 푸냐면 동전 두 개가 있다 했지? 그러면 동전 두 개를 넘버링을 해볼게.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 자, 서로 다른 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원짜리, 500원짜리처럼 크기를 다르게 해놓은 거야. 500원이 더 큰 건 알잖아. 그치? 그렇게 한 다음에 주사위를 하나 더 던졌대. 동시에라고 써있죠? 그럼 똑같아요. 동시에니까 고배 법칙이구나 라고만 하면 1차원적인 사고라니까. 동시에는 맞아. 그러니까 이 사건 곱하는 거 맞긴 맞아. 근데 왜가 중요한 거야? 왜? 동시에 던졌을 때 두 동전은 서로 같은 면이 나오고 같은 면이래요. 자, 기본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동전 두 개를 던졌는데 같은 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사건이 뭐가 존재하냐면 얘는 결과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런 틀이지. 두 동전은 같은 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뭐냐?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와야 돼요라고 구분을 이렇게 짓거리죠. 던지는 건 세 덩어리인데 하나, 둘, 세 개를 던졌는데 이 문제에서 언급한 거는 동전 두 개 따로, 정렬면체 따로 두 부류로 나눠서.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세 개를 던졌다고 이 숫자 곱하기 이 숫자 곱하기 이 숫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로 합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나눠라. 동전 두 개는 같은 면, 주사위는 소수의 눈.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동전 두 개가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개요? 세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개요? 이거 물어보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지. 동전이 같은 면이 나오려면 앞면, 뒷면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이해. 쉽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잖아. 일반적으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자, 저번에 얘기했죠? 소수, 합성수 몰라가지고 나한테 혼났지?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를 갖는 자연수였어요. 맞나요? 그러면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6 중에서 소수는 2, 3, 5 세 개 있죠? 맞지? 그래서 세 가지라고 쓰는 거야. 그럼 왜 곱하기야? 선생님 동시에라고 써있잖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시에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기준은 연달아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분이라 했잖아. 그러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나요? 거기 동시에 던졌으니까 동시에죠 라고 하는 것도 물론 맞는데 물어보는 게 첫 번째 거는 같은 면이 나오고의 그 고가 이게 경우의 수 고배법칙 설명할 때 동시에 발생하는 건 AND 조건 그리고라고 그랬잖아. 이게 그리고에 도자가 숨어있는 거거든요. 하나 알아두면 좋아요. 여기 있죠? 국어 문법상 나오면서 또는 나오고라고 써있는 거.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앞에 거 나오고 그 이어서 뒤에 게 나오는 동시에를 의미하는 그리고라는 표기가 숨어있는 거야. 국어 시간이라 했잖아. 이 단어. 국어 선생님들한테 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야 된단 말이지. 자, 됐어요? 그래서 멘트가 나오고 때문에 고배 법칙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사실은 합당하다. 알지? 근데 보통 애들은 동시에라고 써 있으니까 보통은 애들이 동시에 써 있으니까 고배 법칙이라고 좀 아주 틀린 건 아닌데 난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아쉬운 거야. 벌어지는 상황이 동시에가 여기 숨어 있거든. 그러니까 따라서 몇 가지다, 6가지다 하면 된다. 뭐 계산할 건 몇 개 없죠. 이거 분석하는 것만 좀 귀찮은 거지. 자, 제목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아. 여기 있는 문제들 대부분이 다 고배법칙인데 왜 이걸 고배법칙을 쓰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앞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나와 있으면 아 이거 그냥 고배법칙 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푸는 거야. 근데 오늘은 공부하는 관계니까 왜 곱하는지부터 특이사항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세 가지 색 전구가 하나씩 있다. 그러면 나는 그냥 모양으로만 얘기할게. 이 세 개의 전구를 각각 펴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세요. 요거는 개념 노트에 내가 한번 언급을 했을 텐데 전구랑 동전이랑 깃발이 대표적으로
하나의 대상당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 발생하는 대상이라고 내가 사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동전 같은 경우는 앞면과 뒷면 두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이런 전구 같은 경우는 신호가 켜졌다 꺼졌다 두 가지 사건이 있어. 그다음에 깃발은 문제마다 다른데 보통 깃발은 올리는 신호랑 내리는 신호 두 개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깃발 같은 경우도 그 깃발이 91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거 하나 내리는 거 하나 두 가지 사건이 있어서 깃발, 동전, 전구, 뭐 여타 다른 대상들 중에서도 한 대상당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 발생하면 같은 계산 과정을 펼치게 되어 있어. 그냥 간단해. 두 개씩 발생하니까 계산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럼 얘도 똑같아요. 각각의 전구당 켜졌다 꺼졌다 신호가 두 가지 사건씩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각각의 전구의 사건은 두 개라고 썼어. 그럼 항상 우리의 고민은 이 사건들을 곱할 것이냐 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곱하기야. 왜 곱하기야?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에는 동시에가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문제 봐봐. 동시에 단어 있니? 없지?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애들이 그냥 의외로 헷갈려 하는 거야. 애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암기를 하니까. 그럼 왜 동시에야? 내가 원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세 개의 전구를 이용해서 신호를 만드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켜졌습니다, 켜졌습니다, 꺼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하나가 이 세 전구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가지수 중에 신호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인 거지. 자, 그럼 잘 들어. 이 신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첫 번째 사건이 펼쳐지고 켜졌다 사건이죠. 다음에 연이어서 두 번째 켜졌다 꺼졌다 중에 하나가 발생해야 되고 연이어서 세 번째 전구가 켜지거나 꺼지는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해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의 신호가 만들어진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한단 말이야. 자, 특정 사건들이 연이어서 발생하는 건 고백 법칙이라며. 따라서 곱한 거야. 라고 분석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됐죠? 그럼 직관적으로 보면 전구 세 개를 같이 쓰고 있지. 그럼 동시에 쓰는 거잖아. 그래서 동시에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문제에는 동시에가 써있진 않지만 세 전구를 같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해됐나? 무슨 말 하나? 자, 근데 이것만 알면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 괄호가 왜 있을까요?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단, 전구가 모두 꺼진 경우도 신호로 생각한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반대로 얘기해볼게. 거기에다 니네 이렇게 밑줄 쳐놓고 자 어디다가 모두 꺼진 경우 뒤에 있지. 뒤에 그 경우 다음에 도 신호로 생각한다 그 밑에다가 는 신호로 이거 한번 써봐봐. 생각하지 않는다. 자, 물론 이게 비교하라는 거예요. 비교하라는 거예요. 써놔봐. 그냥 책에다가. 그럼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이 문제의 답이 8이 맞아. 근데 아래 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 8가지 사건 중에서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전구가 꺼졌어. 동시에 두 번째 전구가 꺼졌어. 동시에 세 번째 전구가 꺼졌어 라는 사건 하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면은 8가지 사건 중에서 얘는 신호로 치는 거야 안 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로서 부적합한 거야. 조건에 안 맞는 거야. 따라서 빼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아래 걸로 더 잘 나와. 8가지 사건 중에서 뭐가 있다고? 모든 전구가 꺼진 사건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포함되어 있다. 모두 꺼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꼭 빼셔야 돼. 그래서 적어놓은 거다. 자, 시험 문제 은근 나오니까 그냥 필기 잘 해놓고. 그보다 중요한 건 왜 저걸 고백 법칙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예요. 알겠습니까? 자, 확인했고요. 자, 12번부터 나오는 게 내가 노트 정리한 거에 안 써 있을 거야. 내가 중간에 하나 비워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뭐 개념 노트 따로 쓸 건 없고 설명해 줄 테니까 아마 노트 정리한 거에 4번 네모 내용이 아마 없을 거야. 갑자기 3번 썼는데 갑자기 5번으로 넘어가 있을 거예요. 빈 건데 자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이거 설명 잘 듣고 문제풀이만 잘 해오면 되겠습니다. 12번부터 보면 일렬로 세우는, 13번도 일렬로 세우는, 14번도 일렬로 세우는
라고 써있지. 그럼 같은 유형인데 차이점이 좀 있어. 잘 봐봐.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보면 975번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른 책 6권 중에서 자 얘도 똑같아요. 아까 서로 다른 동변이었나? 그렇지. 거기랑 똑같이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있죠. 이것도 그냥 밑줄만 쳐놔. 서로 다른과 서로 같은은 경우에서 살 때 크나큰 차이점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자 6권 중에서 4권을 뽑아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 경우의 수를. 자 일단 분리를 좀 해보자. 예시를 한번 얘기해 볼게. 자 거기는 6개 중에 4권을 뽑는다 했지. 얘들아 만약에 예시야 예시 6권을 6자리에 임의로 배치를 하고 싶어. 선생님이 지금 필기해주는 방식을 딱 공부할 때 적용하면 정말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6자리가 있다 했죠. 그 6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밑줄을 쳐서 여기 6군데의 책꽂이가 있어 라고 표시를 한번 해보는 거야. 연습이야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다 뭘 꼽아요? 서로 다른 6권을 랜덤으로 하나씩 첫 번째 거부터 배치를 할 거야. 너무 쉬운 게 잘 들어봐봐. 여기 책꽂이에다가 책을 꼽는다 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야. 두 번째 책꽂이에다가 책을 꼽는다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책을 꼽는 게 하나하나가 다 뭐야?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질문. 첫 번째 책꽂이에다가 책을 꼽을 수 있는 사건은 총 몇 가지가 발생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6개의 책이 있지. A라는 책, B라는 책, C, D, E, F라는 6가지 책이 있어. 이름이야. 책 이름이야. 그럼 6가지의 서로 다른 책 중에서 하나를 여기다 꼽을 거면 경우 수가 이거 넣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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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넣는 경우 6가지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꼽을 수 있는 사건은 6가지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노트 정리 안 한 거라 얘기하는 거다. 잘 들어라. 두 번째 책꽂이에는 그럼 몇 개를 꼽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상식적인 판단. 6가지 책 중에서 앞에 하나를 소모했지. 여기 썼던 여기 꼽은 책을 일로 옮겨? 꼽았으면 땡이야. 이미 소모한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A를 꼽았다 쳐. 그럼 책이 몇 권 남았어? 5권이 남았어. 그럼 그 5권을 똑같이 여기에다가 이거 넣는 경우, 이거 넣는 경우, 이거 넣는 경우 총 몇 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 5가지 책 중에 하나를 꼽을 수 있기 때문에 5가지입니다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앞에서 책 하나를 소모했기 때문에 6가지 사건에서 하나 줄어. 그럼 뭐만 이해하면 돼? 왜 줄었는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왜 줄었어요? 앞에서 책을 하나 썼으니까 6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지워진 거지. 괜찮아? 자 그러면 세 번째 책꽂이에는 몇 가지 사건이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꼽은 거야. 그럼 4개 남았잖아. 그럼 4가지. 또 썼죠? 지워. 3개 남았네? 여기에는 3개 중에 하나 꼽는 거야. C를 꼽았다 치자. 2개 남았지. 그 다음 책꽂이에는 2개의 책 중에 하나를 꼽는 거야. B를 꼽았다 치자. 하나 남았네? 그러면 남은 책 한 권은 무조건 마지막 책꽂이에 꼽으면 되겠지. 그래서 1번 책꽂이부터 6번 책꽂이까지 왜 사건이 이렇게 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거 하나하나가 다 각자 사건들이잖아. 그러면 마지막에 니네들의 최종 고민은 더하기야 곱하기야 항상 고민하라 했잖아. 더하기야 곱하기야는 뭐를 기준으로 고민한다 했어? 연달아 발생하냐? 그렇지 않느냐? 밖에 없어. 질문. 1번에다가 책을 꼽고 나서 2번에다가 책을 꼽는 게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구분 지어봐. 맞아요? 아니에요? 연이어서 발생하는 거 아니니? 야, 나의 목적은 뭐야? 6가지의 책꽂이에다가 책을 꼽고 꼽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지금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게 꼽고 나서 또 꼽았잖아.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지 않냐고. 그럼 이거 곱하기야. 너무 쉽지 않니? 분석만 하면 돼. 곱의 법칙의 아주 대표적인 문제예요. 자, 곱하기는 니네가 해. 알았지? 계산이 중요한 건 니네가 해야지 뭐. 나왔어. 그럼 예시야. 그럼 이 문제를 풀면 어떻게 하면 돼? 뭐만 달라? 6개 중에 4개만 꼽는 거야. 책꽂이가 4개인 거야. 그래서 1번 책꽂이, 2번, 3번, 4번 책꽂이만 자리 마련하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자, 책은 똑같이 6개잖아. 6개의 책 중에서 하나 꼽는 거잖아. 6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하나 소모했기 때문에 5개 남은 것 중에 하나 꼽는 거지.
하나 소모했어. 4개 남았지. 4개 중에 하나 배치하면 돼. 또 하나 소모했네? 3개 남았죠? 4개 중에 하나 하면 돼. 끝이야. 아까 말한 것대로 책을 꼽는 행위는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배 법칙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자, 됐니? 저거 다 곱하면 답이 다 얼마냐? 360이네. 답은 4번이네. 자, 됐지? 그래서 한 줄 나열하기는 일렬로 세우기라고 써있잖아. 고배 법칙의 대표 유형들이야. 여기 유형 3개 다 고배 법칙이야. 결론. 이런 아이디어가 다 적용되기 때문에 다 고배 법칙이야. 싹 다. 그리고 경우의 수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합의 법칙보다는 고배 법칙이 더 어렵다. 유형도 더 많아. 그럼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뭘까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같이 쓰는 문제가 더 어려워. 그럼 니네 머릿속에 이걸 기억해봐. 합의 법칙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지만 곱이 더 많이 나오고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좀 알고 있어요. 알았죠? 이해됐죠? 곱이 항상 어려워. 처음 본 거야. 자, 근데 합이냐 곱이냐를 구분짓는 건 동시에인지 동시에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항상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거 13번 유형. 다 하나하나가 유형이 달라. 얘도 따로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푸는 건 오늘은 많이 나오는 유형을 위주로 좀 얘기를 해줄게. 근데 지금 푼 거랑 위에 있는 문제, 안에 있는 문제가 조금 달라. 오늘 나가는 거 질문이 꽤나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알았지? 그리고 이거 설명을 쭉 해주면 오늘도 이걸 끝까지는 내가 보기엔 못할 것 같거든. 뒤에 있는 게 19번 유형부터가 18번 유형부터가 대표 뽑기인데 요게 두 번째 영상이 써있던 거야. 근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17번 유형까지만 일단 오늘은 할 생각이야. 알았죠? 이거 연습해야 뒤에 있는 대표 뽑기가 또 이해가 돼요. 오늘 푸는 문제 정말 신중하게 고민 열심히 해와. 알았죠? 얘네들한테 많이 강조하잖아. 어려워서 못 풀 게 아니라 하긴 하되 답을 맞추기 위한 시도를 하되 열심히 고민하라 했잖아. 알겠지? 처음만 어려운 거지. 열심히 고민해야 결국엔 내가 설명했을 때 자기 걸로 받아먹을 수 있다고. 알겠냐? 그럼 잘 들어봐봐. 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씩 이제. 어른 2명과 어린이 4명이 있대. 자, 어른 2, 어린이 4시냐? 일렬로 세운대. 자, 한 줄 나열하게.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 한 줄 나열하게. 6권의 책이 있다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어른 2명을 양 끝에 세우는 걸 바란대. 잘 봐봐. 그럼 자리를 마련하는 거야. 책꽂이 마련하듯이 사람 6명을 세울 자리를 이렇게 딱 마련해. 오케이? 근데 좀 다른 게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은 그냥 배치하는 거는 잘 들어봐봐라. 그냥 배치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랜덤으로 한 줄 나열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랑 똑같겠죠. 6권을 6자리에 마련하는 거랑 6명의 사람을 6명 자리에다가 배치하는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럼 뭐야? 유보사상 얘기야. 아까 말했지? 동시에 배치되는 거. 그럼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어른 2명이 안 끝이. 양 끝이구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잘 봐봐.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어른이 양 끝에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절대로 스몰 ABCD는 여기에는 오면 안 되죠? 당연한 거죠? 이 자리랑 이 자리는 누가 와야 돼? 어른들만 와야 돼. 그러면 생각. 어른 2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제일 원하는 건 어른들이 무조건 양 끝에 있어야 돼. 그럼 사건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른 2 양 끝에 배치를 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색깔 구분해서 써줄게. A, B가 이렇게 배치되면 양 끝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사건이 이거밖에 없어. 꼭 A가 저쪽에만 있어야 돼. B가 꼭 여기만 있어야 돼. B가 1로 오고 A가 1로 와도 되잖아. 몇 가지야? 2가지 사건이지. 이렇게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야 돼? 어린이는 이 남은 4자리에 아무나 와도 상관이 없죠. 왜? 이 사람이 관심 갖고 싶은 건 어른이 양 끝에만 있으면 난 허용할게 이 말이잖아.
가운데 네 자리 빈 거에 이분들이 배치를 해야 되겠지. 근데 ABCD가 여기와 스몰 ABCD가 여기 어디에 오든지 간에 이 사람은 관심이 있어 없어? 이미 양 끝에 어른을 배치했으니까 끝난 거야. 따라서 남은 4명은 어린이 4명은 저 빈자리 4자리 있죠. 빈 4자리에 아무나 배치해도 상관이 없지. 이게 해석해야 돼. 그럼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 첫 번째, 어른들 양 끝에 배치하는 거 그 다음에 어린이 4명을 빈자리에다가 그냥 막 배치하는 거 투트랙으로 구성된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노란색은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4자리에다가 스몰 ABCD 그냥 랜덤 아무나 배치하는 거야. 뭐야? 한 줄 배치야, 한 줄 배치. 따라서 어린이 4명 중에 하나? 한 명 썼네? 3명 중에 하나? 또 한 명 썼네? 2명 중에 하나? 한 명 남았네? 하나 쓰면 돼. 끝이야. 분석했다. 어떻게 구성되고 있어요? 아무나 막 배치하는 게 아니라 어른 양 끝에 먼저 배치하는 걸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빈자리에는 남은 인원, 어린이죠? 4명 아무나 랜덤 배치 한 줄 나열하기를 하면 된다. 자, 빈자리에 이걸 한 줄 나열하기 쓸까? 전문용어를 쓰자면 자, 그래서 몇 가지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곱하기인 건 알겠지? 한 줄 나열하기는 다 도배 법칙이야. 무조건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뭐 얼마예요? 24가지입니다. 답은 뭘까요? 연두색 2가지, 노란색 24가지가 나타났어. 답은 뭘까요? 무슨 질문한 거야? 저 연두색과 노란색은 동시에야? 아니야. 물어본 거야. 동시에니? 아니니? 이미 설명 과정에서 답이 나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양 끝에 어른을 배치를 한 후 그 뒤에 어린이를 빈자리에다가 배치를 했잖아. 연두색을 배치하고 연이어서 노란색을 배치하고 있잖아. 동시에지 이러면. 그래 곱하기. 됐나? 그래서 답은 48가지입니다. 원래 그리고 이 2가지는 좀 해석이 다른 게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알았죠? 원래는 저 2 곱하기 1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다음 시간에 하자. 자, 나왔죠? 그럼 답은 5번이네요. 맞지? 자, 근데 위에 있는 문제 2개랑 아래 거는 좀 다른 게 있어. 열심히 고민해요. 나는 여기 있는 건 다 풀어줄 용의도 있어. 단 열심히 고민해봐야 돼. 자, 13번이랑 14번 유형이 세트 메뉴예요. 풀이가 약간 다르지만 잘 나와.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좀 편법이 있다. 자, 그게 뭐냐면 숫자가 너무 간단한데. 자, 근데 요거 하자.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다. 자, 초등 셋, 중학생 둘. 자, 똑같이 해볼게요. 초등 3명이지. 스몰 ABC 학생. 중학생 둘, 라지 AB 학생이다. 있을 때 일단 전체 5명이네. 아, 그리고 얘들아,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해 줄게. 답은 나왔잖아. 예제. 자, 참 문제가 다양하게 나오거든. 만약에 잘 들어봐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이거 무슨 사건 보였죠? 어른 2명이 양 끝에 배치되는 경우의 수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6명을 저렇게 배치하는데 어른 2명이 양 끝에 이렇게 써있어. 배치되지 않아야 되는데 부정이야. 부정. 배치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런 것도 많이 나와. 한 10초만, 20초만 생각해 볼래? 어떻게 볼까? 저기 풀이 써있는 거 보고 답을 내면 되긴 하거든? 이거 답이 얼마냐? 이거 써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잠깐만 생각해봐. 30, 360, 720이구나. 어떻게 볼까? 잠깐만 생각해봐. 혜진이는 기억이 나면 좋은데 한번 해봤던 거야.
자, 풀이를 어떻게 하냐면요. 어른 두 명이 양 끝에 있으면 안 된대. 그럼 아까랑 생각이 다른 거야. 라지 A, 라지 B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풀 때 되게 다양한데 효율적인 것만 얘기할게. 이걸 그냥 보이는 대로 풀게 되면 라지 A, B가 여기 배치되지 않길 바라는 거잖아. 그럼 라지 A, B는 잘 들어라. 여기 네 자리 중에 두 군데만 차지해야 돼. 됐니? 물론 이것도 중학교 방식으로 경우의 수를 찰 수 있기는 한데 보이는 대로만 얘기 한번 해보자. 여기에 A, B가 배치되려면 혹시 계산할 수 있겠냐?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에 어른 A, B가 차지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할 수 있겠니? 네 자리 중에 두 자리 라지 A, B가 채우는 경우의 수. 그냥 막 쓰면 어떻게 돼? A, B. A, B. A, B. 노가다로 쓰면 이렇게 세는 거지. 노가다로. 또는 A, A, B. 또 이런 식이잖아. 또 뭐 있어? A, B. 이렇게 되지. 심지어 모두 돼? 얘네 둘이 순서가 바뀌어도 돼. 이것도 다 경우의 수지. 그럼 셋 다 치자. 그럼 이렇게 세고 나서 요 사건이건 어쨌거나 여기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라지 A, B가 차지한 거잖아. 그럼 어린이 네 명은 어떻게 배치하면 돼요? 이 사람의 관심사는 뭐야? 어른이 양옆에 있으면 안 돼요만 관심이 있는 거야. 어린이가 어디 있는 거는 관심이 없어. 그냥 막 배치해도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냐? 요 가운데 네 자리 중에 어른 둘을 어떻게든 배치를 해.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하나 자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몇 자리가 비어요? 이 사건 봐봐. 하나, 둘, 셋, 네 개 비잖아. 이 사건이었을 때도 하나, 둘, 셋, 네 개 비잖아. 자리는 무조건 네 개가 비어. 그러면 남은 네 자리에는 누가 배치되면 돼? 어린이 4명이 배치되면 되는 거지. 자, 저 동그라미 친 자리에다가 어린이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4명 그냥 한 줄 나열하게 하면 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만 해. 근데 복잡해요. 이거 하나하나 하려면 뭐가 복잡한지 알겠어? 요 네 자리에다가 어른 둘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물론 진지 빨고 얘기하면 경우의 수 공식을 써서 할 수 있긴 한데 아직 우리는 잘 모르잖아. 정확하게 얘기할게. 여기다가 어른 2명 배치하는 건 대표 뽑기 개념 다음 시간에 한다고 그랬잖아. 대표 뽑기 개념을 알면은 공식을 써가지고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 모르죠? 노트를 썼지만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노가다로 써야 돼. 지금은. 그럼 셋 다 쳐. 파란색 사건이 뭐야? 어른 2명 가운데 4자리에 배치되는 경우의 수. 그 다음 사건은 뭐가 벌어져야 돼? 어린이 4명이 배치되는 경우의 수. 이해됐니? 이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4 곱하기 3이라서 12가요. 12. 12 곱하기 빨간색 경우의 수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데 복잡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원래 연습해야 돼. 다음 시간에 대표 뽑기 하면 내가 설명 다시 해줄게. 지금은 어려워서 그래. 근데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할 수 있냐면 수학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복잡하면 돌아가는 풀이가 있어요. 돌아가는 풀이가 뭐야? 직접 풀지 않겠다는 거야. 뭐를? 이걸 여기에 어른 배치되는 거 다른 나머지 자리에 어린이가 배치되는 거를 정말 정석대로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따져서 풀어가는 걸 안 하겠다는 거야. 왜? 복잡하니까. 그럼 어떻게 풀냐면 이 아이디어는 꼭 기억해야 된다. 얘들아. 어른이 양옆에 있건 양옆에 있지 않건 아무런 고려를 안 하고 그냥 6명을 6자리에다가 배치하는 건 여기 써놨어. 720가지 사건이 있어. 되게 많죠. 근데 720가지 사건 중에 분류를 잘 들어. 어른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양 옆에 저 720가지의 한 줄 나열하기 사건은 2가지밖에 없지. 대분류를 했을 때. 대분류가 무슨 뜻이에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어떤 기준 하나를 설정해서 정리하는 거야. 상식적인 단어다 이거 원래. 자,
그럼 6자리가 있잖아. 그럼 여기 720가지 사건 중에서는 잘 봐라. 어른 2명이 양 옆에 있는 사건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겠지. 뭐라고? 어른 2명이 양 옆에 없는 사건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 자, 모두라는 단어를 안 썼네요.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어떤 사건들이 720가지나 생긴대. 저 6명을 매치하는 게. 그 중에 어른 둘 다 양옆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은 뭘 물어봤어? 어른 2명이 양 끝에 배치가 되면 안 된대. 직접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너무 복잡하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나는 이걸 알아. 6명을 어른이 양옆에 있던지 말던지 그냥 랜덤으로 6자리에다 배치하는 게 전체 720가지라는 걸 알아.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양옆에 어른 2명, 양옆에 어른 2명이 없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대분류를 했을 때. 근데 나는 뭐를 알아? 첫 번째, 전체 사건이 720가지인 걸 알아. 자, 그 720가지 사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양옆에 어른이 있는 케이스와 그렇지 않은 케이스 밖에 없어. 느낌이 왔을까 혹시? 내가 원하는 건 뭘 계산하고 싶어? 양옆에 어른이 없는 이 빨간색만 구하고 싶은 거야. 구조 잘 봐. 전체 사건은 양옆에 어른이 모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 문제는 뭘 물어봤어? 어른 2명이 양옆에 있으면 안 된대. 어른이 양옆에 있으면 안 된대. 이걸 직접 계산을 하니까 복잡하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두 개를 합친 사건 720가지에서 필요 없는 사건이 뭐야? 이건 필요가 없어. 이걸 난 원하지 않잖아. 그래서 전체 사건에서 어른이 양옆이 배치되어 있는 사건을 지워버리겠다. 자, 그럼 잘 들어라. 이건 계산할 수 있지 않니, 유나야? 전체 사건은 720가지죠. 양옆에 어른 2명이 있는 경우에서 아까 계산했잖아. 응? 60432. 맞구나. 맞다. 잠깐 제대로 맞다. 자, 그래가지고 720가지에서 뭐를 지워버리겠다? 양옆에 어른 2명이 있는 사건. 앞에 계산했죠. 몇 개예요? 48가지 사건이 있잖아. 그래서 48개를 빼면 그게 그냥 답이야. 과정은 되게 쉬워. 전체가 뭐라고? 양옆에 어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다 합쳤더니 이거래. 전체가 720개래. 나는 뭐를 알고 싶어? 양옆에 어른이 있질 않길 바라는 거야. 어느 누구 한 명도. 근데 나는 뭘 알아? 이걸 직접 계산을 하니까 너무 귀찮아. 그래가지고 어떤 계산을 할까? 좀 돌아가서 풀겠다. 어떻게? 나한테 필요 없는 사건을 전체에서 지워버리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720가지인데 이 표현이 중요해. 이거 위에 거 아래 거 다 더한 게 720가지인데 그 중에서 왜? 승민이구나. 잘못 알아봤네. 복도에 있어. 아직 시작 안 했어. 자, 전체 더한 게 720가지인데 그 중에서 난 이건 알고 싶은데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서 나한테 필요 없는 사건, 양옆에 어른 2명이 있기 위한 경우에서 저거를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몇 가지였어? 48가지지. 그럼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와. 계산을 하면 되잖아. 얼마예요? 672가지죠. 잘 들어봐봐라. 전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을 계산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계산을 실제로 했으면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 거야. 값이 되게 크지. 720개 중에 672개면 되게 비중이 어때? 높잖아. 이해됐어요? 이걸 직접 찾으려니 하는 연습도 물론 해야 돼. 어렵지만 해야 되는데 실제로 효율적인 풀이는 뭐냐면 나한테 관심 없는 사건, 즉 양옆에 어른 2명이 있는 사건을 빼버려서 내가 원하는 사건을 좀 효율적으로 찾는 이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해요. 공식적으로는 확률에 나옵니다. 뒤에 따르는 이거든요. 근데 경우의 수에서도 이런 풀이가 어려운 문제에서 꽤나 많이 나와요. 자, 그럼 한 줄 요약하면 내가 뭔가 계산하고 싶어. 근데 이걸 직접 계산하려니까 너무 복잡해. 어떻게 계산하는 아이디어가 있냐면
양옆에 있던지 말던지 난 그냥 전체 사건이나 계산을 한번 해보자. 720개. 그 중에서 720개 맞지? 720개에서 뭐를 뺀 거야? 나한테 관심 없는 사건. 즉 양옆에 어른 2명이 있는 사건을 빼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전체에서 나한테 필요 없는 사건을 빼는 거야. 이걸 수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용어는 하나 알아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알아야 돼요. 네, 뒤에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잠깐 적었어. 빨리 이것만 잠깐만 필기해봐. 하나만 더 하자 우리. 자, 옆에 있는 건 해야 돼. 숙제는 14번 유형까지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쌤 B는 채점만 하고 수정을 안 했잖아. 집에서 틀린 걸 좀 고쳐 오셔야 되고 덜 푼 사람 보완해 오시고 그 다음에 쌤 B를 오늘 또 좀 내줄 거야. 근데 다음 단원이 내외식인데 이건 다 안 내줘요. 왜냐? 일단 이제 우리 계약했기 때문에 형식처럼 숙제를 나가야 돼서 오늘 이내가 해온 과제만큼 또 내주면 다 못 해올 거야 아마. 자, 내외심이 전체 몇 문제냐면 65문제인데 절반만 해보자. 절반을 할 수 있을 거야. 30문제 정도? 자, 유형이 딱 끊어지는 게 31번까지야. 자, 페이지가 24페이지에 31번이에요. 체크해놔. 반을 할 수 있잖아. 별로 안 나가는 거다 오늘. 그리고 목요일이 우리 8월 2주차 피드백 하는 날이죠. 덜 푼 사람 다 해서 와야 돼. 그게 많이 안 풀려있다. 그럼 본인 게으름이야 그거는. 난 주말에 분명히 많이 풀려있어요. 됐지? 숙제는 그렇게 나간다. 자, 이거 하나 얼른 풀고 가자. 우리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그 위아래에 있는 문제 설명 들으면서 내가 또 한 번 이거 얘기해 줄게. 오늘은 이해 완벽하게 하기 힘들어. 자, 14번 유형 한다 그랬어. 자, 984번이었지? 자, 요거. 초등 3명, 중학생 2명이 있대.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 중학생은 중학생끼리 이웃이래. 자, 이웃이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웃사촌이라고 그러잖아. 이웃 동네 주민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웃한다라는 거는 서로 붙어 있는 거야. 자, 그럼 잘 들어. 초등학생끼리 붙어 있으려면 어떤 개념이냐면 자리가 일단 5명이죠. 5명. 예를 들면 초등이 이웃하려면 잘 들으시오. A, B, C 이런 식으로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돼. 그게 이웃이야. 한 명이라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건 이웃한 게 아닌 거야. 자, 근데 잘 봐. 만약에 문제 풀 때 지장은 없는데 초등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중등도 이웃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배치되면 중등은 무조건 이렇게밖에 안 돼. 이러면 중등은 양 끝에 배치된 건 맞으나 중등끼리 서로 이웃해요? 붙어 있어요? 아니죠. 그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문제에서는. 이해되니?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어요? 반대로 중등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면 초등 스몰 ABC는 이런 식으로 세 자리밖에 못 차지하잖아. 아이고 미안하다. 이웃인데 잘못 그렸다. 다시 미안. 이웃이잖아요. 양 끝으로 내가 착각했어요. 만약에 중등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면 거꾸로 초등 3명이 절대로 다닥다닥 붙어 있을 수 없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 괜찮니? 이 문제 풀 땐 필요 없어. 그럼 결론은 뭐냐면 서로 이웃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데? 얘네가 풀이 아이디어가 이래. 세 사람을 묶어요. 묶는 게 무슨 얘기냐면 3명이지. 묶어서 한 명으로 생각을 해. 이유는 뭘까? 서로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이야. 붙어 있다는 얘기는 친구끼리 우린 친구냐, 우리 둘이야 하냐, 막 이렇게 유치한 얘기 하잖아. 우리 서로 같이 붙어 있으니까 서로 친한 친구니까 그냥 우리는 한 집단처럼 생각하자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자, 그럼 중등도 서로 이웃하니까 해야 되니까 2명인데 한 명 취급을 해. 이유는 똑같아. 저 둘이 무조건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취급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럼 현실적인 이유는 이렇다. 전체가 5명이었잖아요. 연두색 주머니, 노란색 주머니로 결국엔 2사람이 돼버린 거야. 전체가 5명이 아니라 2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 풀이 과정이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2명이 됐죠.
그 두 명을 한 줄 배치를 해. 한 줄 나열하기를 해. 근데 아까 얘기했어. 6명을 랜덤 배치 한 줄 하는 건 6, 5, 4, 3, 2, 1이었지. 두 명을 한 줄 나열하게 하는 건 두 명, 한 명 동시에 발생하는 거니까 2 곱하기 1이라고 아까 쓴다고 했어. 오케이? 고배법칙인 건 얘기했잖아. 근데 하나 풀이가 남았어. 답이 2가 아니야. 한 사람으로 묶은 이유는 묶은 상태에서 자리 배치를 하면서 세 사람이 한 몸이니까 첫 번째 자리에 있건 두 번째 자리에 있건 세 번째 자리에 있건 초등 세 명은 같이 붙어 있는 상태로 자리 배치를 하는 거야. 그럼 이웃한 애들의 이웃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으로 묶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어떤 자리에다가 저 세 사람을 배치하건 한 묶음을 배치하건 이웃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묶음으로 묶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뭔가 계산을 해야지. 야, 이웃하는 게 얘들아. A, B, C 세 사람이 이웃하려면 꼭 A 다음에 B 다음에 C 이렇게만 이웃해야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C, B, A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도 상관없지. 이웃했잖아. 그럼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묶여 있는 세 명. 잘 보세요. 묶인 세 명은 꼭 A 다음에 B 다음에 C가 올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저 세 사람만 그리고 중등 묶인 두 명을 걔네들끼리 묶인 세 명끼리 묶인 두 명끼리 한 줄 나열하기를 다시 해도 돼. 뭐라고요? 한 줄 나열하기를 다시 해도 된다. 왜 그럴까요? 세 명끼리라 그랬잖아. 묶인 세 명끼리. 그럼 여기에서만 자리를 재배치하는 거야. A, B, C, B, A, C, C, B, A 등등등으로. 자, 근데 노가다 보세? 아니야. 한 줄 나열하기 하는 건 고배법칙의 전형적인 유형이라 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연두색 어떻게 되겠어요? 세 명끼리 자리 배치.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지. 랜덤 배치. 연두색, 노란색 두 명끼리 자리 배치. 2 곱하기 1이지. 됐어요? 그럼 최종 답은 뭘까요? 이 풀이로 위에 아래에 있는 문제 다 된다. 사건을 잘 봐. 나는 지금 풀이를 어떻게 하고 있어? 묶여있는 두 명을 한 줄 나열하기 했더니 2 곱하기 1이야. 근데 묶여있는 두 집단끼리 각각 한 줄 나열하기 됐어. 물론 고배법칙인 건 알겠지. 그러면 연두색 3명 그냥 한 줄 배치했더니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방금 써내렸고 중등 2명 한 줄 배치했더니 2 곱하기 1이라고 썼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항상 우리의 최종 목적은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합의법칙인지 고배법칙인지를 요구한다는 거였잖아요. 합일까요? 고배일까요? 정황상 고비죠. 근데 왜인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 나는 지금 뭘 계산하고 있냐니 6명을 한 줄 배치하는 과정을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 그 중에서 스페셜한 케이스 초등끼리 5명이구나 미안하다. 5명 중에서 초등끼리 이웃하는 거, 중등끼리 이웃하는 것만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계산의 전체적인 틀은 5명을 동시에 나열하는 거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라고? 동시에 나열하는 건데 그 중에 스페셜한 케이스만 한번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 줄 나열하기니까 다 동시에 발생하는 거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냥 간단하게 보게 되면 5명 다 싹 다 한 줄 나열하기 하는 거라고. 그 중에 초등 셋, 중등 둘만 이웃하게끔 배치하도록 스페셜한 케이스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결국 계산은 어떻게 한다? 싹 다 못해야 돼. 자, 그럼 답은 얼마냐? 6, 2, 4, 24, 48이야.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에요. 미안. 잠깐만. 뭔가 계산이... 응? 아, 맞구나. 내가 문제를 잘못봤다. 24잖아. 24 맞지? 내가 계산 잘못했네. 맞죠? 자, 답이에요, 답. 자, 시간이 좀 오버됐어. 고생 많이 했고. 차가 55분 출발이라 늦진 않았을 거예요.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고생했고.